기록 너머에 숨어있던 조선 사람들의 생생한 뒷담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사극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기록입니다. 화려한 조선의 수도 한양. 우리는 늘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도시의 발밑을 보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은 전혀 다른 얼굴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사극이 숨겨온 한양의 민낯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똥이 쌓여 있었다. 이 문장은 자극을 노린 표현이 아닙니다. 18세기 실학자 박제가가 실제로 남긴 기록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던 한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단 한복을 입은 양반들이 여유롭게 걷고 대궐 마당은 늘 깨끗하게 쓸려 있으며 임금은 단정한 전각에서 나라의 운명을 논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는 절대 비추지 않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도성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사람답게 살 수는 없었던 곳. 18세기 한양. 도성 안에만 약 70만 명이 모여 살던 초대형 도시였습니다. 조선 전체 인구의 흐름이 이곳으로 빨려 들어오고 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에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수도가 없었습니다. 관리 부족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미완성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설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비가 오면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도시는 그 질문을 한 번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성은 점점 차올랐습니다. 성벽 아래, 골목 바닥, 집 문턱까지 모든 공간이 서서히 메워졌습니다. 박제가는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틈이 똥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기술이 없어서였을까요? 가난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도시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양반의 신발굽, 집의 문턱, 사람들의 걸음걸이까지 모두 바꿔놓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을 세운 선조들은 한양을 천혜의 명당이라 믿었습니다. 북악산을 등지고 한강을 마주한 이 땅은 풍수지리상 완벽했습니다. 사대문을 세우고 종묘와 사직을 배치하며 궁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배설물이 나온다는 사실을요. 한양은 분지 지형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렀습니다. 빗물도 생활하수도 그리고 인분까지 모두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청계천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인구가 적었고 개천의 자정 능력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시가 커지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한양은 서서히 오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들어 인구는 20만을 넘어섰습니다. 18세기에는 50만, 19세기에는 70만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하수 처리 시설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양 사람들은 밤사이 요강에 모인 배설물을 거리에 버렸습니다. 길 한복판에 쏟아냈습니다.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개천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외국 사신들은 한양에 들어서는 순간 코를 막아야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하멜은 조선의 거리는 악취로 가득하다고 적었습니다. 청나라 사신은 길을 걷다 보면 발밑에서 무언가 질척거린다고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유교 이념에서는 티끌 하나 없는 청결보다 예의와 질서가 우선이었습니다. 거리가 더럽다는 건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높은 남학신을 신고 다녔고 그게 신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물을 피하려고 신은 신발이 권위의 증표가 된 겁니다. 박제가는 북학파 실학자였습니다. 청나라를 오가며 선진 문물을 목격했고 조선의 낙후함에 절망했습니다. 그가 쓴 북학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양의 성곽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다. 그런데 그 틈을 수리하지 않고 사람들의 분뇨가 쌓여 스스로 메워지기를 기다린다. 성벽이 똥으로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방어선이 도성을 지키는 성곽이 인분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길거리에는 오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여름이면 구더기가 들끓는다.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어 사람이 다닐 수조차 없다. 이것이 과연 나라의 수도라 할 수 있겠는가? 박제가의 경고는 묵살되었습니다. 조정은 그의 주장을 망발이라 치부했고 양반 사회는 청나라 오랑캐를 본받자는 것이냐며 비웃었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19세기 중반 한양의 괴질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호열자라고 불렀습니다. 쥐귀신이 사람 뱃속에 들어가 창자를 뒤흔든다고 믿었습니다. 하루 만에 수백 명이 쓰러졌고 이틀째에는 수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원인은 오물이었습니다. 콜레라균은 환자의 배설물을 통해 퍼집니다. 그리고 그 배설물은 다시 거리로 개천으로 우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양의 구조 자체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완벽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성박 시구문에서는 매일 수레에 시체를 실어 날랐습니다. 관도 없이 거적대기에 말린 채로요. 한양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물이 단순히 불결한 게 아니라 죽음을 부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돗물을 마시고 화장실 물을 내리며 거리를 깨끗하게 걷습니다.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의 수도는 오물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물 속에서 조선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물은 단순히 거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밑에, 집 문턱에, 심지어 양반의 신발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기괴한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조선시대 남학신, 우리는 그걸 전통 신발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굽이 왜 그렇게 높았는지 아십니까? 멋을 내려고요? 키를 커 보이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똥을 피하려고였습니다. 18세기 한양의 길거리는 평균 5cm에서 10cm 두께의 오물층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20cm까지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맨발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집신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오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고 발목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학신의 굽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3cm였던 굽이 5cm가 되었고 7cm, 10cm로 높아졌습니다. 양반들의 남학신 중에는 15cm가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현대의 하이힐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패션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의 한 양반가 새벽 풍경입니다. 종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문턱 바로 앞까지 오물이 차 있었습니다. 밤새 누군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이러네, 또. 종은 한숨을 쉬며 삽을 들었습니다. 오물을 퍼서 골목 반대편으로 던졌습니다. 그곳에도 똑같이 쌓여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양반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안 치웠나? 거의 다 했습니다, 나리. 빨리 해라.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한다. 양반은 남학신을 신었습니다. 굽이 10cm가 넘는 비싼 오동나무 남학신이었습니다. 종이 양반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남학신을 신고 걷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굽이 높아 중심을 잡기 어려웠고 오물 위에서는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항상 하인을 대동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부축하라고요. 골목을 나서자 더 심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길 양쪽으로 오물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좁은 통로만 겨우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다리를 놓듯 비교적 단단한 오물 덩어리를 골라 밟으며 걸었습니다. 줄타기였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발목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양반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라의 도성이라니. 하지만 그는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간 불경죄로 몰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옥의 문턱이 왜 높은지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애군을 막기 위해서라고들 합니다.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양은 분지였고 비가 오면 물이 낮은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는 온갖 오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턱이 낮은 집은 비만 오면 재앙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방으로 오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흙을 쌓고 나무 판자로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10cm, 그 다음은 20cm, 나중에는 30cm가 넘는 문턱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거의 기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노인들은 문턱을 넘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았습니다. 오물이 집 안까지 들어오는 것보다는요. 여름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햇볕에 오물이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했고 파리와 모기가 구름처럼 떼를 지었습니다. 구더기가 꿈틀거렸고 쥐들이 오물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어느 한양 주민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름철 골목을 지날 때면 숨을 참아야 했다. 숨을 쉬면 목구멍까지 악취가 차올랐다. 집에 돌아와서도 옷에 밴 냄새가 사흘은 갔다.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향주머니를 차고 다녔습니다. 코 밑에 대고 걸으려고요. 길 가는 사람 모두가 코를 막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대문 근처 시전거리, 낮 풍경입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비단, 곡식, 생선, 채소. 온갖 물건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 바로 옆에 오물 더미가 있었습니다. 파리가 생선 위에 앉았다가 오물 위로 날아갔습니다. 다시 비단 위에 앉았습니다. 한 양반이 비단을 살펴보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죄송합니다, 나리. 어제 비가 와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햇볕에 말려서. 됐소. 다른 데 가겠소. 양반은 남학신을 끌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었습니다. 오물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똑같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궁궐은 어땠을까요? 임금이 사는 곳이니 깨끗했을까요? 아닙니다. 궁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도랑을 파고 돌로 덮은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수도는 궁궐 밖 개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천은 이미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비가 오면 역류했습니다. 궁궐의 하수도로 오물이 거슬러 올라왔고 마당에 넘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큰 비가 내려 개천의 오물이 궁궐 안까지 밀려들었다. 악취가 심하여 신하들이 입궐하기를 꺼렸다. 임금조차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항의했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백성들이 게으르고 더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양반들은 천한 것들이 예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더 높은 나막신을 신었습니다. 더 높은 문턱을 만들었습니다. 향주머니를 더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선비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나막신이 오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 그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종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나리? 가자.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막신은 이미 오물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씻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똑같을 테니까요. 그는 걸었습니다. 오물 위를, 악취 속을, 구더기가 꿈틀거리는 그 거리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한양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오물 위를 걸었고 오물 속에서 살았고 오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곧 무감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무감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물은 썩었고 병균은 번식했고 재앙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발밑에 오물이 곧 죽음이 될 거라는 걸요. 오물은 결국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한양의 심장, 청계천으로요. 그리고 그 심장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한양을 관통하는 생명선이었습니다.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도성을 가로지르며 한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선 초기 이 개천은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로 빨래를 했고 목욕을 했고 심지어 마셨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나자 청계천은 변했습니다. 도성 안 70만 명의 배설물이 모두 이곳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골목의 오물이, 집집마다 버린 요강물이, 시장에 썩은 음식 찌꺼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왔습니다. 청계천은 더 이상 개천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하수구였습니다. 18세기 중반 영조 시대의 기록입니다. 개천의 물이 검고 끈적이며 악취가 심리 밖까지 퍼진다. 여름철이면 시체까지 떠내려와 사람들이 차마 쳐다볼 수 없다. 청계천 주변 주민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구멍이 따갑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여름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햇볕에 개천의 오물이 발효되면서 유독가스가 올라왔습니다. 메탄, 황화수소, 암모니아. 사람들은 숨을 쉴 때마다 독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침을 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떠날 곳이 없었습니다. 청계천변 빨래터, 이른 아침 풍경입니다. 여인들이 강가에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은 탁했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그 물에 옷을 담그고 방망이로 두들겼습니다. 이걸로 빨아서 뭐가 깨끗해진다고. 한 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더 더러워. 어쩌겠어. 물이라도 좀 맑으면. 어제는 뭔가 이상한 게 떠내려오더라고. 보지 마. 그냥 모른 척해. 여인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견디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남자들이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로요. 더 아래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서 놀지 마.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놀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옆 다리 밑에서는 한 노인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썩은 물 냄새를 맡으며 구더기가 떠다니는 개천을 보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물의 흐름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계천은 경사가 완만했고 건기에는 거의 고여 있었습니다. 오물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개천 바닥이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높이였던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넘쳤습니다. 그러면 청계천 주변 마을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니, 오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1760년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비는 멈추지 않았고 청계천은 범람했습니다. 오물이 섞인 물이 집집마다 밀려들었습니다. 한 여인의 증언입니다. 물이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커멓고 끈적이는 냄새나는, 이불이고 옷이고 다 버렸습니다. 씻어도 냄새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관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조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 초부터 청계천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1760년 마침내 대대적인 준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의 인부를 동원했습니다. 석 달 동안 개천 바닥에 쌓인 오물을 파냈습니다. 얼마나 파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파낸 흙과 오물로 산을 만들었습니다. 조산이라 불렀습니다. 인공산이었습니다. 오물로 쌓은 산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의 남산 자락에 해당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준천 현장의 모습입니다. 인부들이 삽과 곡괭이로 개천 바닥을 파냈습니다. 한 인부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했습니다. 참고 파.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파낼수록 냄새는 더 심해졌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썩은 오물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검은 진흙, 아니 거의 시궁창 슬러지 같은 것이 파내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입 다물고 파. 인부들은 코를 막고 눈물을 흘리며 구토를 참으며 파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쓰러졌습니다. 악취에 중독되어 정신을 잃는 사람도 있었고 피부가 헐어 고름이 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왕의 명이었으니까요. 석 달 후 준천 사업이 끝났습니다. 청계천은 깨끗해졌습니다.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한양의 백성들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청계천은 다시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물을 개천에 버렸습니다.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수도는 여전히 없었고 분뇨 처리 방법도 없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5년 후 청계천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검고 끈적이고 악취 나는 하수구로요. 영조는 두 번째 준천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재위 기간 동안 준천을 6차례나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파내면 잠깐 깨끗해졌다가 다시 오물로 채워졌습니다. 영조는 절망했습니다. 한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개천을 100번 파낸들 무슨 소용인가.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개천은 영원히 더러울 것이다. 하지만 영조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70만 명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기술도 예산도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19세기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었고 청계천은 더 빨리 오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821년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웠습니다. 청계천의 물이 거의 말랐고 바닥에 쌓인 오물이 햇볕에 타들어갔습니다. 악취가 도성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청계천 근처 한 우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파. 토할 것 같아.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호열자, 즉 콜레라였습니다. 청계천은 한양의 젖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젖줄이 이제 독을 뿜고 있었습니다. 개천의 오물이 우물로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셨고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배설물은 다시 개천으로 흘러갔습니다. 완벽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죽음의 순환이요. 한 의원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청계천을 막아야 합니다. 그 물이 우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물이 어떻게 병을 옮긴단 말인가? 귀신의 저주일 뿐이다. 상소는 묵살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청계천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한 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엔 이 물이 맑았는데 젊은이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언젠데요? 100년도 더 된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맑았어. 내가 어릴 땐 이제 그런 시절은 안 와요. 포기하세요. 젊은이는 걸어갔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맑은 물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청계천은 썩어갔습니다. 한양의 심장이, 생명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곧 도시 전체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발밑에 개천이 마시는 우물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그들은 그저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요. 하지만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방법은 없었습니다. 1821년 여름 한양에 괴질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호열자라고 불렀습니다. 쥐귀신이 사람 뱃속에 들어가 창자를 뒤흔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매일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청계천 근처 한 우물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옆집 영감이 쓰러졌대. 또 며칠 전에도 누가 쓰러졌다면서? 배를 부여잡고 괴로워하다가 아침에 죽었대. 여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그 물은 탁했습니다. 희뿌연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물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원래 이래. 여름이면 다 그렇잖아. 그래도. 하지만 그들은 그 물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콜레라균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미경도 없던 시대, 사람들은 세균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환자의 배설물에 섞인 콜레라균은 거리로 흘러나갔습니다. 빗물에 씻겨 청계천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개천과 연결된 우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비틀어지듯 아팠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 같은 설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한의원의 기록입니다. 환자가 아침에 멀쩡하다가 저녁에 죽었다. 얼굴이 파래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눈이 움푹 들어갔다. 맥이 거의 뛰지 않았다.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없었다. 의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병은 처음이었습니다. 열병도 아니고 상한도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귀신이 붙은 게 분명하오.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소. 의원들도 답이 없었습니다.
병은 무서운 속도로 퍼졌습니다. 첫날 10명이 쓰러졌습니다. 이틀째 100명이 되었습니다. 사흘째에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리에는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누가 좀.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도 감염되어 쓰러졌고 약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부적을 집 대문에 붙였습니다. 쥐귀신 물러가라. 큰 글씨로 써서 붙였습니다. 고양이 그림을 그려 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쥐를 잡는 고양이가 쥐귀신도 쫓아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거라. 이 집을 떠나거라. 징과 꽹과리를 치며 밤새 구판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슬하던 무당도 쓰러졌고 부적을 붙인 집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한 양반이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 이 물을 좀 보시오. 항아리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우물에서 길어온 물이었습니다. 물이 탁하군요. 그렇소. 그런데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 자꾸 쓰러집니다. 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우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것 같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이 병을 옮긴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의 저주입니다. 물은 관계없습니다. 양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물은 관계가 없는 걸까? 하지만 그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대로는 도성 전체가 무너집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신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의정이 물었습니다. 의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한 의관이 나섰습니다. 귀신이 성한 것 같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사를 지내고 도성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백성들에게 정화수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영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으로 병이 멈춘단 말인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체가 쌓였습니다. 한양성 밖 시구문에서는 매일 수레가 시체를 실어 날랐습니다. 관이 부족했습니다. 거적대기에 시신을 말아 수레에 실었습니다. 한 수레에 대여섯 구씩 실었습니다. 빨리 실어. 해지기 전에 다 치워야 해. 일꾼들이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시체는 끝없이 쌓였습니다. 어떤 시신은 이틀씩 방치되었습니다. 여름 더위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일꾼들은 코를 막고 일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한 일꾼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병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한양 인구의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시장은 문을 닫았고 관청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곧 죽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기도나 하자. 절망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청계천이 범람했고 거리에 오물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는 새로 쓰러진 사람이 없었대. 정말? 드디어 끝나는 건가? 귀신이 물러간 건가 봐.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비가 오염된 물을 씻어냈다는 것을
우물이 일시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1821년의 호열자는 2달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물러갔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물이 원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적을 태우고 제사를 지내고 잊어버렸습니다. 10년 후 1831년 호열자가 다시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 1841년에도 왔습니다. 조선은 19세기 내내 콜레라에 시달렸습니다. 매번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매번 같은 방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한 늙은 의원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스승님,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모르겠다. 약도 소용없고 침도 안 듣고 그저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우린 그냥 죽기만 기다려야 합니까? 노의원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병의 정체를 알아낼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와야 한다. 안 오면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죽어갈 테니까. 한양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오물과 병균과 죽음의 악순환 속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서양에서는 세균학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조선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수십 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그 희망이 도착했을 때 한양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1883년 조선에 낯선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병을 일으킨다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발견이 500년 오물 지옥을 끝낼 열쇠가 되었습니다. 개화기 조선, 일본과 미국에 다녀온 지식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병의 원인은 귀신이 아닙니다. 세균입니다. 한 개화파 관료가 조정에서 말했습니다. 대신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물속에, 오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94년 또다시 호열자가 돌았을 때 그는 실험을 했습니다. 오염된 우물물을 끓여 마신 사람과 그냥 마신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끓인 물을 마신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물을 끓이면 세균이 죽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조정은 드디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처음으로 위생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으로 한성서울의 상수도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뚝도 정수장이 세워졌습니다. 한강 물을 끌어와 모래와 자갈로 거르고 약품으로 소독하는 시설이었습니다. 1908년 드디어 수돗물이 한성 시내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궁궐과 관청, 부유한 집 몇 곳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한 집의 풍경입니다. 처음 수도꼭지가 설치된 날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물이 나온다고? 주인이 조심스럽게 꼭지를 틀었습니다. 철컥.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맑은 물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깨끗하네.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우물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냄새도 안 나. 아이가 손을 내밀어 물을 받았습니다. 마셔도 돼요? 응, 마셔도 된대.
끓이지 않아도 아이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마셔온 물과 비교하면 달게 느껴질 만도 했습니다. 하수도 건설도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동안 서울 곳곳에 지하 하수관이 묻혔습니다. 처음으로 배설물이 거리로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개천이 하수구가 아닌 개천으로 돌아갔습니다. 1914년 한 신문 기사입니다. 경성부에서 길거리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처음에 사람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럼 어디다 버리라는 거야? 예전엔 다들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분뇨 수거 수레가 돌 것입니다.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갑니다. 실제로 수레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종이 울렸고 사람들은 요강을 내놓았습니다. 일꾼들이 수거해서 성 밖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 경성의 거리는 조선시대와 달랐습니다. 오물 더미가 사라졌습니다. 악취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높은 남학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신발로도 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이 거리가 똥으로 가득했단다. 거짓말. 정말이야. 발목까지 빠질 정도였어. 에이 설마. 손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노인은 웃었습니다. 좋은 세상이구나. 이 아이는 내가 겪은 지옥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게 감사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는 상하수도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1960년대 서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하수도는 그 속도를 따라갔습니다. 1970년대 청계천 복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물의 상징이었던 그 개천이 덮이고 그 위로 도로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개천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물가에서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5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 우리는 매일 수돗물을 마십니다. 화장실 물을 내립니다. 거리는 깨끗합니다. 너무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오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콜레라에 떨었습니다. 악취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싸웠습니다. 지식인들이 새로운 학문을 들여왔고 기술자들이 하수도를 건설했고 정부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끗한 도시를 얻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한 대학생이 생수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생수 사 마셔? 수돗물 마시면 되잖아. 수돗물은 좀.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 수돗물 세계 최고 수준인데. 알아. 그래도 찝찝해서. 친구가 웃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하겠다. 공짜로 깨끗한 물 나오는데 찝찝하다고. 그건 그렇네. 학생은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우리가 매일 쓰는 수돗물. 우리가 매일 거니는 깨끗한 거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 그 뒤에는 500년 역사가 있습니다. 오물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무지와 싸운 역사가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거리를 걷는 세상. 우리는 지금 그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도꼭지를 틀 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감사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청결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문명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실패와 희생 끝에 천천히 쌓아 올려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명 위에 서 있습니다. 조상들이 만들어준 깨끗한 세상에서 오늘도 숨쉬고 있습니다.